안녕하세요. 국어 공부의 꿀팁을 전수하고 있는 인천 청라고등학교의 강혜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국어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온 여러분들 모두 국어 공부란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구나 라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공통 과목인 문학과 독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좀 멀어서요.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문학이란 무엇인가부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겠죠. 문학이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한 예술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운율이 있고 감정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시와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생각을 전달하는 소설,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수필, 영화나 연극의 대본인 시나리오 등의 네 가지 갈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와 소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래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노래일 거예요. 그렇죠. 아이유의 라일락이라는 노래입니다. 선생님이 시 공부 얘기한다더니 왜 이 노래를 들려주시지? 싶은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우선 가사를 통해서 이 노래의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사 같이 볼게요. 이 노래의 주인공은 라일락이 지는 봄날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별은 슬픈 이별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으로서의 이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은 이별하기 때문에 슬프지만 그 이별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픈데 기쁘다? 이별하는데 기쁘다? 라는 것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무슨 감정인지 잘 와닿지 않지만 이 주인공의 감정을 굉장히 잘 전달해주는 역설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는 노래를 들을 때 노래의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도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노랫말을 중심으로 이 주인공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으며 그리고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지 파악을 해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시를 글로써 읽지만 원래 시는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했던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밟아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제시하는 시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의 네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목을 보고 시의 내용을 예측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입니다. 화자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상황을 파악해 주세요.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화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식구를 바탕으로 추측하는 활동을 해주세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 화자가 자신의 주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 방식을 사용했는지 파악해 주세요. 자, 이렇게만 본다면 정말 쉬워 보이는데요. 실제 예시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을 위해 아이유의 라일락과 비슷한 주제의식을 가진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시는 이형기의 낙화라는 시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시를 읽어주세요. 다 읽었으면 시 분석 단계를 통해 이 시를 해석해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목을 통해 시의 내용을 예측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낙화라는 제목의 뜻은 꽃이 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이 화자가 꽃이 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화자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추측해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요. 꽃이 질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꽃이 진다는 건 계절상으로 늦봄이라는 계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디서라는 정보에 대해서는요. 그쵸. 시 속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를 분석하다 보면 어떤 정보가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그냥 시 속에 나와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화자는 낙화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꽃이 지는 것을 보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 가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입니다. 화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심리 상태를 느끼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는데요. 각 연별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우선 1년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구절을 통해 보았을 때 이 사람은 꽃이 지는 것을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모습이라고 파악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3년에서는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화는 헤어짐이죠. 하지만 그것을 이 사람은 축복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4연에서는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꽃이 지는 것을 열매 맺는 계절을 위해서 청춘이 지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년에서는요, 샘터에 물고 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낙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성숙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자, 이를 통해 낙화의 주제를 파악해 보면요. 열매 맺는 시기를 위해서 나의 청춘과 사랑이 진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우며 축복으로 여겨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2014년 수능 A형 33번에 낙화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보기에서 낙화는 인간사의 이별을 꽃의 떨어짐에 비유함으로써 청춘기 자아의 성장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파악한 주제와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4단계, 표현 방식 파악하기입니다. 우선 이 시는 낙화하는 모습을 보며 그것을 인간사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역설법을 사용해서 주제의식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와 비교해서 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 낙화가 라일락에 비해서 훨씬 어렵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선생님도 조금 어느 정도는 긍정하는 바입니다. 왜냐면 시가 노래에 비해서 훨씬 더 직설적이지도 않고 주제의식이 심오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직설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비유나 상징을 통해서 은근하게 전달한 것의 의미를 알아챘을 때 오는 기쁨과 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노래에 비해서 인생의 비밀을 전달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시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인생의 비밀이나 깨달음을 꼭꼭 숨겨서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에게 쾌감을 주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초콜릿 상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꾸준히 연습해서 시의 비밀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에게 달달한 초콜릿이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웹툰, 드라마, 영화 모두 좋아하나요? 다들 엄청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모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주 옛날부터 이야기를 엄청 좋아했고요. 지금도 수많은 이야기를 창작해내고 있죠. 그 중에서도 소설은 이야기를 글로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사실 소설을 그냥 취미용으로만 읽는다면 굉장히 꿀잼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읽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공부하다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 소설 공부 방법 알아보도록 합시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영화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검색해 본 적이 있나요? 다음은 유튜브에 기생충 분석이라고 쳤을 때 뜨는 영상들입니다. 기생충의 상징, 연출,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 뜨네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영화의 시간적 배경은 현대사회죠. 그 중에서도
미묘하게 돈으로 구분된 계급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인 부잣집과 반지하집의 상징성도 영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각 인물들의 성격과 인물이 상징하는 바, 사건의 흐름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 수석이라는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 등등이 영화를 이해하는 키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감독은 선에 대한 연출 혹은 카메라 앵글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이해할 때 배경, 인물, 사건, 그리고 연출에 따른 감독의 의도 등등을 분석하듯이 소설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행해주면 됩니다. 다만 소설은 감독이 아니라 작가이기 때문에 연출에 따른 감독의 의도를 서술 방식에 따른 작가의 의도로 바꿔서 분석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알려주는 소설 분석의 방법 같이 볼까요? 소설은 작가가 창조한 세계입니다. 그 세계 안에서 어떤 인물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지를 파악해야만 하죠. 먼저 어떤 세계인지부터 파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경을 파악해 주어야 하는데요. 배경을 파악할 때는 시대적, 공간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해 주세요. 자, 여기서 선생님, 사회문화적 배경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사회도 엄청 많은 특성이 있죠. 그 중에서도 봉준호 감독은 돈에 의해서 미묘하게 구분된 계급사회를 영화의 배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가가 그 시대의 어떤 부분을 문제화해서 다루고자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가가 창조한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파악을 해 주어야겠지요. 그 인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물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하죠. 세 번째로는 그 세계 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생각과 심리를 보이는지를 파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시점과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사건을 서술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소설의 주제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우리 예시 작품을 통해서 이 분석하기를 실제로 해보아야겠지요? 예시 작품은 춘향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소설의 줄거리를 알 거라고 생각해서 춘향전을 택했는데요. 혹시 나는 춘향전 주제를 모른다 하는 사람은 반성하면서 영상 잠시 멈추고 춘향전 줄거리를 찾아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춘향전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시대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해달라고 했는데요. 작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은 신분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로 소설에서의 인물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전에서 춘향이는 기생의 딸로 신분은 낮지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몽룡은 신분이 높고요. 초반에는 수동적이다가 과거 급제 후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두 인물은 사랑하는 사이이지만 둘 사이에는 신분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죠. 변사또는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욕망을 쟁취하려는 권력층을 상징하는 인물이며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방해하는 반동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해 볼 건데요. 우선 춘향전에서 중요한 사건 첫 번째는 춘향과 이몽룡이 사랑에 빠지는 것에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성별 신분상의 이유로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드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춘향이는 그것을 거절하죠. 이것은 성별, 신분상의 이유로 강요되던 것에 대한 거부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점과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해 볼 건데요. 춘향전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또한 서술자가 춘향이와 이몽룡을 긍정적인 인물로 그리고 변사또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죠. 이를 통해 볼 때 이 소설의 주제는 춘향과 이도령이 보여주는 사랑에 대한 긍정, 그리고 신분제를 거부하는 춘향의 의지에 대한 긍정, 그것을 방해하는 권력층에 대한 비판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설을 공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문학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점입니다. 작가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작품을 창작했는지를 염두에 두고 문학 작품을 공부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로 독서 영역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영역이란 다양한 분야의 글을 정확하게 읽고 빠르게 문제를 푸는 능력이 요구되는 영역인데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융합 등 너무 다방면의 주제가 등장을 하고 어휘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영역이죠. 사실 선생님도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와, 이걸 어떻게 애들이 풀지? 싶을 정도로 어려운 지문도 많은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건 글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처음에 단어로 시작해서 단어가 모이면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이면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이면 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 글부터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처음 단어부터 해석하고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단, 그 다음 글로 나아간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시하는 독서 공부 방법 같이 볼까요? 독서 지문 분석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단어 단위부터 이해해 주세요. 모르는 단어가 없도록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줍니다. 두 번째로 문장 단위로 이해를 합니다. 문장의 의미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문단 단위입니다. 문단은 하나의 소주제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핵심 문장을 찾아봅니다. 네 번째로는 글 단위입니다. 글 전체의 주제를 파악하고 필자가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는지 파악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보면 너무 간단해 보이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요. 이번에도 예시글을 통해서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새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 메타버스에 관련한 지식백과 내용입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글을 읽어주세요. 자, 선생님과 함께 이 글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르는 단어 뜻 찾기입니다. 국어 역시 어휘력이 뒷받침돼야 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진화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다음은 국어사전에서 진화라는 단어를 찾은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불을 끄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화 5번을 선택해 주어야겠죠? 클릭해서 살펴보면 단어의 뜻도 나와 있고요.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까지 알려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어장까지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 한기퉁이에 단어의 뜻을 적어놓는 습관을 들여놓는다면 국어 어휘력이 쑥쑥 신장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주세요.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메타버스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메타버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네요.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메타버스가 어디서 유래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은 메타버스가 널리 알려진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메타버스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은 메타버스가 현재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히나 즉과 같은 말입니다. 특히라는 말이 등장하면 우리는 이제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 뒤에 앞에 말을 정리해주는 말이 등장하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들을
표지판 같은 단어다라고 해서 문장 표지라고 부릅니다. 예시를 조금만 더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 라는 말이 나오면 이 뒤에 예시가 등장할 것임을 알 수 있고요.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말이 나오면 어떤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하지만 같은 단어가 등장하면 앞말과 반대되는 내용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 표지에 주목해서 글을 읽으면 글을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1문단과 2문단, 3문단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한 문단은 하나의 소주제를 전달하고 그것이 모여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는 글이 됩니다. 이 단계를 선생님이 지금 시간 관계상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고 나서는 꼭 문단별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문단 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단계는 글의 주제와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이 글의 주제는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유래됐으며 왜 확산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한다라는 걸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읽고 나면 메타버스가 그래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예시가 무엇인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다음은 선생님이 인터넷에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검색한 내용입니다. 글을 읽은 후 선생님처럼 인터넷에 관련 내용을 검색하거나 또 다른 독서를 통해서 더 알아보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읽기 방법이랍니다. 여러분들도 꼭 더 궁금한 내용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시, 소설, 독서의 공부 방법을 4단계로 나누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이랑 예시까지 함께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막막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선생님이 국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유형은 문제를 엄청 열심히 푼 다음에 바로 해설지를 펴서 해설지의 설명을 읽는 친구들입니다. 국어는 사고방식을 평가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지에 의존한다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절대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해야 근육이 길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꾸준히 국어 공부를 스스로 해보는 연습을 해야만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길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더보기란에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는 숙제를 올려놓았으니까 그거 열심히 수행해서 과목 선생님께 인증받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 예고! 분석까지는 했는데 문제를 어떻게 푸냐고요? 박희라 선생님이 알려주는 속 시원한 문제풀이 방법 3탄에 계속됩니다.